여러분 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권 수호 운동은요, 1890년 후반부터 1910년 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국권 수호 운동은 말 그대로 나라의 권리를 수호하는 운동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권 소운동은 크게 평화적인 방법과 투쟁적인 방법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평화적인 방법은 애국계몽 운동으로, 그리고 투쟁적인 방법은 의병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계몽을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계몽이라는 건 알에서 이렇게 달걀이 있으면 알에서 병아리가 톡톡톡톡톡 깨고 나오는 그 순간, 무지에서 알무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계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한 운동,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 교육과 산업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해서 실력 양성, 실력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거였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먼저 교육입니다. 교육은 주로 학회를 설립하고 사립학교 등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학회로서는요, 기호흥학회라든지 아니면 서북학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회나 사립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 시기에 애국계몽 운동을 펼쳤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국계몽 운동을 주도했었던 단체들을 알아보면 단체는 총 4가지를 크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안회, 두 번째가 헌정연구회, 세 번째가 대한자강회, 네 번째가 신민회가 있습니다. 각각 1904년, 5년, 6년, 7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보안회부터 알아보면 보안회는 어떤 느낌이 나죠? 보안, 뭘 지킨다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언제? 러일 전쟁 때. 그래서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할 때 그것을 저지시켰던 단체가 어디냐? 바로 보안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헌정연구회. 어떤 느낌이 좀 나죠? 이름에서 보면 헌법을 정한다, 법을 정한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 헌정연구회는 입헌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헌이라는 말이에요. 헌법으로 세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당시는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어가는 시기, 그리고 일본 마음대로 이제 어떤 통감부를 세우죠. 통감부를 세우고 고문들을 보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자 우리나라 정치를 지키려고 한 부분에서 헌정연구에서는 입헌정치체제를 수립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대한은 뭐 대한제국, 대한민국 여기에서 온 대한인 건 알겠고요. 자강은 스스로 강해진다 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느냐, 이름하고 연관이 많이 되니까요. 교육을 개발하자. 그리고 두 번째, 식산흥업,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흥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주장했었던 단체고요. 이 대한자강회가 1907년에 이르르면 대한협회로 바뀌게 됩니다. 대한협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대한자강회에서 이어져서 대한협회에서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해산당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요, 1907년에 만들어진데 안창호 선생님과 양기탁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비밀단체로서 결성을 해요. 이 시기에 비밀단체로 결성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자꾸 드러내놓고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려는 단체들이 자꾸 생기니까 안 되겠다. 법을 만들자 해서 보안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요. 그러다 보니
드러내놓고 만들면 이렇게 대한협회처럼 해산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신민회는요, 교육과 경제 부분에서 특히 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교육 부분에서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그리고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 활동을 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또 식산흥업에 애를 씁니다. 신민회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단체,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었던 정치 형태가 뭐다? 바로 공화정이라는 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민주공화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은 민주라는 말은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걸 민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화는 대표를 뽑는 걸 이야기하고요. 정은 정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면서 대표를 뽑는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민주공화제라고 이름이 바뀌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면서 대표를 뽑는 제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나라, 여기 잘못 썼네요. 지우면 나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들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정이냐, 제냐, 국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는지 바뀐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정은 결국 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를 뽑는 시스템을 이렇게 주장했었다라는 거. 이게 최종적 목표였다라는 거. 하지만 이들이 1911년에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었다는 일제가 누명을 씌워요. 이 시민회. 그러면서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해산이 됩니다. 이 백오인 사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암살범의 배후가 누구냐 하고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시민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 105명이고요. 이 105명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다 해서 백오인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민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제한테 우리가 나라가 뺏기면서 이 신민회도요, 노선 분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떠한 노선 분화가 일어나느냐? 각각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신민회를 이끌고 있었던 안창호 선생님은 실력 양성, 우리 국민의 실력을 여전히 양성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셨고요. 미국에 가서 흥사단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지지하시고요. 무장투쟁을 강조하셨던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주로 넘어가셔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십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것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조선의 경제 침탈에 대한 대응, 일본이 경제를 침탈할 때 조선이 어떻게 경제 침탈에 대해 대응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4년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를 했고요. 러일 전쟁 중에 이것을 막아낸 게 보아네라고 설명했었고요. 1905년에는요. 재정고문으로 왔었던 이 통관부 중심으로 해서 재정고문으로 왔었던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게 백동화예요. 이 백동화가 조금 품질이 안 좋아도 똑같은 값어치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이걸 정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갑을 병으로 나눠서 제일 좋은 건 갑, 그 다음 중간은 을, 세 번째는 병 해서 갑은 이전 오픈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을은 일전으로, 그리고 병은 값어치를 안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 사용할 때 백동화를 갑이나 병이나 뭐 똑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용 못하게 하고 결국은 전부 가져갔어요. 이게 조사받으면 다시 돌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 값어치에 따라서 돈을 교환을 했는데 화폐정리 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돈의 값어치가 없어진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1.5배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1.5푼의 손해를 본 거죠. 결국 이 똑같은 값어치의 돈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일본이 제1은행 경성점을, 그러니까 일본의 제1은행의 경성점을 국고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은행을 설치해서 국고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1906년에는요 이 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호구조사, 일본이 세금을 늘리려고 하니까 뭐 이곳저곳 다 따져봤자 제일 좋은 건 토지세를 확장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해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하고요. 결국 지세를 받는 의미로 2배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호구조사를 통한 세금을 2배 늘렸다라는 거 일본이 걷어왔다, 통관부에서. 자, 1907년에는요 차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대한제국이 그동안 일본이 우리가 굳이 하기 싫은데도 철도를 깐다 뭘 한다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돈이 쌓이다 국가의 빚으로 얼마가 됐냐? 1,300만 원이 된 거예요. 차관이란 건 국가의 빚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300만 원, 지금 느낌이 잘 안 와닿죠? 1,300만 원은 당시 1년에 쓰던 돈, 1년에 국가에서 쓰던 돈이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조금 넘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 재정에. 2년치 재정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의 빚이 있었고, 안 되겠다. 이거 국채를 우리가 갚아보자 해서 사람들이 막 금도 모으고 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빚을 갚자라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대구에서 시작을 하고요,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요. 이게 또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을 했다, 국채 보상 운동을. 그리고 이 양기탁이 이것을 지원하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지원하면서 아주 크게 확장이 돼서 돈이 꽤 많이 모여요. 그래서 돈이나 뭐 돈 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모여서 빚을 어느 정도 갚을 만큼의 능력이 돼가고 있는 와중에, 일본 애들이 이게 성공해서 우리가 빚을 다 갚으면 경제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임 횡령을 양기탁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가지고 양기탁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동안 모아졌던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908년에는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이것의 목적은 우리나라 땅을 일본이 이제 가져가려고, 자기네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역둔토, 궁장토, 황무지, 그러니까 국가에 소유돼 있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왕실의 소유가 돼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주인 없는 땅들을 전부 조사해서 일본 걸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막 보안회니 헌정연구원이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를 지키려고 애국계몽 운동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대응하고 국제보상 운동도 펼치고 하는데, 일본은 더 심하게 탄압을 하네요. 1907년, 8년, 9년에 각각 명령이라든지 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는데요. 첫 번째, 1907년에는요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신문을 마음대로 출판하지 못하게 일단 언론을 누르고요. 그리고 보안법은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결사의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1908년은 사립학교령을 내려서 사립학교 또한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지 만들 수 있고, 1909년에 출판도 마음대로 못하게,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또는 우리 단체를 모두 장악하고 학교까지 장악해서 결국은 일본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국권 소운동에서 평화적인 방법은 여기까지, 그리고 투쟁적인 방법인 의병활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활동은요 1895년, 1905년, 1907년까지 이렇게 크게 의병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895년은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을미의병, 어떤 일이 있었죠? 1895년에 맞아요,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이 있었어요.
해서 뭐 단발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반발해서 양반 유생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그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의병장으로서는 유인석과 이소웅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을미의병이 일어났으나 1896년 아관파천을 통해서 고종이 의병을 해산하라고 얘기하고 단발령을 철회하자 요거는 금방 해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어났었던 의병들 중에서 해산되지 않는 사람들은 1900년부터 1904년까지 활빈당을 만들었었고요. 남학당에 난 1898년에 있고 영학당이라고 해서 이 동학이 자기들 이름을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동학 남접의 잔존 세력들이 1899년에 영학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병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1900년부터 1904년에는요 활빈당이 나오는데요. 이 활빈당은 대한삼인 논설 13조목이라는 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빈당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다음번에 사료를 다룰 때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 을미의병부터 을사의병 사이에 여러 가지 의병들이 있었다라는 거 어디에서 나오는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05년에는요 을사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을사의병 대표적인 인물은 양반 대표인 최익현, 그리고 두 번째 신돌석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평민의병장이 나왔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나왔다. 그럼 을사의병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나왔다라는 거,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사의병 을사조약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1907년에는요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정미년엔 무슨 일이 있었냐?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했고요. 군대도 해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을사의병들과 더불어 해산된 군인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1907년 12월에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의병은 여기 을사의병 때 만들어졌었던 의병들 플러스 해산된 군인들, 그러니까 훨씬 군사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 군사력이 강한 13도 창의군이 합쳐진 13도 창의군이 총대장을 이인영으로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1908년에 펼치게 됩니다. 동대문반 심리까지 쳐들어가는데요. 쳐들어가는 이 서울 진공작전 중에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인영, 이 총대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요.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총대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있는 총대장이라면, 작전 중에 있는 총대장이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겠어요? 아니면 국가를 먼저 살리려고 의병 작전을 계속 시행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작전 시행할 텐데 이 이인영은 아버지의 제사를 또 지낼 수는 없다. 나라를 구하는 건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서 집으로 가버려요. 삼변상을 치르러. 자, 이러니까 총대장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진공작전을 통해 동대문 밖 심리까지 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존 세력들이 특히 전라도와 이 충청도와 이 밑에서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자 여기가 또 동학에 있었던 데죠. 자, 1909년에 일본은요 남한 대토벌 작전, 여기서 남한은 전라도 일대를 얘기하고요.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쳐서 의병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의병들은 간도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나중에 이제 독립군으로 연결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